천체 물리학의 위대한 순간들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제가 사용하던 망원경입니다. JCMT라고 하는 망원경이었어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과학적인 사건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묻혀버리게 됐었어요. 인류가 최초로 블랙홀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눈으로 처음 본 순간이 바로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한참 전에 출발했던 빛을 이제야 우리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도 8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모든 천체의 그 빛들은 단 하나도 한순간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다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괴짜 과학자의 상상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봅시다. 갈천대학교 시그네처 명품 교양 강좌 지성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성학 1 운영교수를 맡고 있는 서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는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학생들 20여 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온라인 학생들, 수강생들 한 950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의 인사에 이어서 온라인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생 여러분들도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날도 많이 풀렸고 어느덧 이제 꽃봉오리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봄이 다가온 만큼 행복한 기운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을 담아서 지성학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과학의 세계로 빠져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름하여서 항성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십니다. 바로 우리 강성주 박사님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제가 우리 박사님을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프로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강성주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 박사님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 물리학과 및 천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천체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전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리고 천문우주팀에서 연구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사이언스 이사로 계시고요.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성주 박사님 하면 저에게는 바로 안될각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무려 구독자가 1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굉장한 과학의 선두주자로 인기가 있고 우리에게는 또 인기 스타로 안될과학의 이제 강성주 박사님이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천체 물리학의 위대한 순간에 대해서 강 박사님께서 멋진 강연을 펼쳐주시게 됩니다. 자, 함께 큰 박수로 이곳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날씨도 정말 많이 풀렸고 이렇게 활기찬 캠퍼스에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학생들 분위기도 너무나 밝고 또 표정도 너무나 밝아서 저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의 우주, 천체 물리학의 위대한 순간들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주 하면은 사실 잘 모르면은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상상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에이, 그게 뭐 어떤 일이야? 그게 정말 맞는 말이야? 그 뭐 얼렁뚱땅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은 거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상상들이 지금 현재 천체 물리학을 바꾸고 있는 위대한 순간들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 왔는지 또 어떻게 우주의 역사를 바꿔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 자주 가던 천문대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밑에는 마우나케아 옵저버터리, 마우나케아 천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네. 하와이.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와이는 이런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곳은 하와이예요. 하와이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와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이죠.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관광지의 호텔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또 수영하고 서핑도 하고 휴양을 즐기는 이런 곳이 보통 하와이인데 저는 하와이에 7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경을 봤던 거는 저는 마지막 7번째 갔을 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는 하와이를 가게 되면은 일단 하와이 섬 중에서 호놀룰루라는 곳이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을 도착을 하면은 공항에서 나가지 못하고 바로 국내선으로 갈아탑니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어디를 가냐 하면은 저 아래에 있는 가장 큰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호놀룰루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저 끝에서 두 번째 있는 호놀룰루라고 써져 있죠. 저 지점은 오아후 섬입니다. 원래 이름은 오아후 섬이고 우리가 여기를 하와이 제도라고 불러요. 그죠? 하와이 제도라고 부르는데 하와이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큰 섬 이름이 하와이예요. 가만 보시면은 맨 아래에 있는 섬 이름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저 섬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하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야자수가 펼쳐져 있고 또 넓은 호텔들이 펼쳐져 있는 그 공간은 저 오아후 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호놀룰루 공항에서 항상 저 하와이라는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와이 섬은 저기 보시면 오아후 섬 보면은 푸른색, 해안가에 보면은 푸른색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와이 섬에 보면은 가운데 크게 산이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마우나 로아라는 산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마우나 케아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4,200m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한 2,700m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얼마나 높은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200m 정상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산이 이런 전망대 끝에 이런 천체 관측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체 관측소가 하와이 정상에 하와이에서 마우나케아 산 정상에 있는데 왜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천체 망원경들은 이곳에 가 있을까요? 왜 이곳에 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별이 가장 잘 보이니까 여기다가 가져다 놨겠죠. 4,200m면은 상당히 공기가 희박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관측소를 가려고 하더라도 관측소 상공 가기 전에 2,000m 상공에 숙소가 있습니다. 2,000m 상공에 숙소가 있고 사실은 화산이다 보니까 좀 평평한 화산이에요. 높기는 한데 평평한 화산이기도 하고 충분히 여기 보시면은 찻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로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 40분에서 한 40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데 2,000m면 거의 백두산 정상 정도 높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몸을 좀 적응을 시키고 저기 올라가면은 산소 포화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여러분들 산소 포화도가 한 80 정도 이하가 되면은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던 그 이렇게 코에 꽂는 그 산소 꽂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산소 호흡기 같은 거 그런 거를 꽂아야 될 정도인데 저는 저기서 단 한 번도 80을 넘은 적이 없어요. 1시간 단위로 이 손가락에 산소 측정을 하는 그 산소 측정기를 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산소 측정기를 재는데 거기에선 한 번도 80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소 2명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6시쯤 올라가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한 4시 반, 5시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12시간 정도 정상에서 관측을 하고 내려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관측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상에서 보면은 저 아래 되게 많은 관측소들이 있죠. 사실은 이 관측소는 이 인디안 원래 살고 있던 원래 부족들 있잖아요. 하와이 부족들이 너무나 신성시 여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이 관측소를 닫고 정리를 할 때는 그 부족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만약에 저기 있는 관측소를 하나 닫는다. 물론 지금도 닫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닫는다라고 할 때는 저걸 완전히 없애고 땅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치 가보시면은 비행기 탄 것 같은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래 구름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도 가서 보면 한참 아래에서 날고 있어요. 헬리콥터조차도. 그래서 이런 곳에서 관측을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와이 정상에서 보는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해라고 그러죠. 빛의 도시들도 너무나 많은 설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어두운 하늘에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보기는 어려웠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그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우리의 조상들은 다 저런 하늘을 봤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아름다운 광경이기는 하지만 옛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겠죠. 저만큼의 은하수와 별들을 보면은 당연히 관측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밤하늘에 저 별들은 어떻게 지나가나, 저 별은 가만히 있는데 저 빨간 별은 오늘따라 너무 많이 움직이네. 이런 것들을 많은 관측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들은 우리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여러 역사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물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으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망원경입니다. JCMT라고 하는 망원경이었어요. 이 망원경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망원경과는 달라요. 보시면은 렌즈가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망원경들이 있잖아요. 여러 좋은 망원경들도 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들은 아니에요. 워낙에 크다 보니까 데이터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미지들도 다 컴퓨터로 보는데 지금 보는 망원경은 조금은 다르게 생겼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전파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파 망원경은 우주에서 오는 여러 신호들을 저 가운데 있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시 저 수신기로 넣어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3차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미지화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망원경 저는 주로 적외선이라든지 전파 망원경을 사용을 해서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별이 태어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먼지들이 많은 곳에서는 큰 별이 태어나는구나. 이런 별들이 이런 구성 성분이 많은 데서는 작은 별이 태어나는구나. 이런 환경에서는 되게 많은 별들이 군집으로 생기네. 우리 태양같이 이런 조건에서는 왜 혼자 생기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을 때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를 할 때도 비슷한 망원경이에요. 거의 비슷한 망원경인데 이것도 전파 망원경입니다. 전파 망원경이라는 TRA요. 대덕 라디오 전파 천체 망원경 대덕 전파 관측소라는 곳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하 가장자리에서 별 태어나는 영역을 처음으로 고화질로
관철해서 이게 뭐 고화질이야 할 수 있어요. 이거 보면은 도대체 뭘 보고 고화질이라고 하는 거지라고 했지만 우리 은하 가장자리라든지 이런 우리 은하 평면 쪽에는 아주 먼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먼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뚫어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TRAO라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 별이 태어나는 영역들을 이렇게 밝게 빛나는 영역들 있잖아요. 이 밝게 빛나는 영역들이 바로 별이 태어나는 영역들인데 이 영역들을 처음으로 이제 해상도가 높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나와서 우리나라 뭐 언론에도 실리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연구 자체도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우주 얘기하면은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너무나 재미있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천문연구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너무나 전문가다 보니까 재미없는 그들의 언어로 재미없게 회의를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없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조금 답답했어요. 요거 좀 대중한테 알려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대중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은 정부에 저런 관심이 높아지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투자비라든지 아니면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가 될 거고 그럴 텐데 그런 항상 과학에 대해서 특히 천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연구보다는 물론 연구를 그동안 오래 했으니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대중에게 과학을 소개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안될과학이라는 과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과학이 차갑고 딱딱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과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마다 매번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궤도님도 여기 같이 있죠. 저희 궤도님도 그다음에 저도 같은 크루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미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뭐 예능 프로라든지 과학 예능 프로라든지 교양 프로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께 과학을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EBS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취미는 과학이라는 프로에서 생각보다 저희도 놀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는 여러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시즌 1이 7시 50분이었어요. 금요일날. 근데 또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프라임 타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즌 2가 지금은 밤 10시 50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프콘도 그렇고 성균관대학교 이대한 교수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광운대학교 장홍재 교수님 이렇게 같이 저희 넷이서 그리고 전문가 매회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모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취미가 과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뭐가 있었죠? 2019년도 12월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만 했던 코로나, 코비드 19이 19년도 12월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과학적인 사건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묻혀버리게 됐었어요. 근데 2019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월 10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시면요.
지금 보면은 저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칠레에 있는 전파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저 전파 망원경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M87이라고 하는 외부 은하 쪽으로 우리가 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영상 속에서는 되게 금방 저희가 목적지를 찾아가잖아요. 하지만 이 M87이라는 외부 은하는 무려 우리 지구로부터 5,500만 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갔을 때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저 외부 은하 속에 중간 더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인류가 최초로 블랙홀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눈으로 처음 본 순간이 바로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왜 우리 은하에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은하에는 거의 대부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왜 저 은하를 특별히 선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저 크기 있죠. 이 크기, 이 블랙홀의 지금 보고 계신 크기, 블랙홀은 사실 검은 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어떤 빛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아주 중력이 강한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밝게 빛나는 거는 블랙홀 주위에 있는 가스가 열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 가운데에 우리가 동그랗게 어둡게 보이는 게 바로 블랙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블랙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크기가 여러분들 태양계 크기가 얼만큼 큰지 알고 계시죠? 지금 1970년대에 출발을 했던 보이저 1호가 이제 태양계를 막 벗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크기가 무려 태양계의 3배입니다. 이 블랙홀의 크기가. 이 블랙홀의 크기만 해도 태양계의 3배 크기니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질량은 우리 태양의 65억 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크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었다고 했었죠? M87 블랙홀이 5,5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그랬었어요. 지구에서 5,500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을 했습니다. 소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때 지나서 얼마 안 된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관측을 하고 있으니까. 인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류가 태어난 거는 고작 한 300만 년, 400만 년 정도 되는데 5,500만 년.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한참 전에 출발했던 빛을 이제야 우리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천문학의 매력 같아요. 천문학은 지금 여러분들이 설사 태양을 보고 있더라도 단 한순간도 단 하나의 천체도 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없어요. 태양도 8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달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몇 초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순간과 밤하늘에 떠 있는 모든 천체의 그 빛들은 단 하나도 한순간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다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이라든지 과거의 모습을 구경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낮에 태양을 쳐다보셔도 다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9년도에 2019년 4월 10일 날 처음으로 블랙홀의 모습을 보고 나서 2019년 4월 11일 날 난리가 났죠. 뉴욕 타임즈라든지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이 모습을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맨 처음으로 본 블랙홀, 인류 마침내 블랙홀을 보다. 상상 속의 블랙홀 드디어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보는데 성공을 하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기다려왔던 순간들을 우리가 드디어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불과 5, 6년 전의 일이에요.
인류가 블랙홀을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블랙홀을 봤더니 이 영화 아시죠? 뭐죠? 그쵸,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에서 나타났던 블랙홀,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 이름을 가졌던 블랙홀이죠. 이 가르강티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스텔라는 2014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한 블랙홀은 아까 몇 년도라고 그랬죠? 2019년도. 5년 차이의 갭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거는 5년 후인데 직접 보고 났더니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사실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이 영화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아주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매우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약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움직이는 거 아닌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그런 모습, 되게 신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2019년도가 돼서야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 블랙홀의 존재는 여러분들 심지어는 제가 강연 같은 데 나가면은 정말 4-5살짜리 꼬마도 블랙홀은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블랙홀은. 근데 250년 전에 어떤 한 천문학자의 엉뚱한 하지만 기발했던 상상에서 이 블랙홀이라는 존재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에요. 네, 이분은 1784년도에 영국의 과학자였던 존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미첼이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편지를 한 사람한테 보냅니다. 이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항성이라고 하면은 별을 의미하죠. 항상 거기서 빛나고 있는 항성들의 거리라든지 크기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별까지,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2차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깊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보이지 않고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거리라든지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이론적으로 예상을 했던 그 편지 형식의 논문을, 예전에는 이제 편지로 되게 많은 논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의견들을.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은 헨리 캐번디시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헨리 캐번디시는 여러분들 중력상수라고 하는 G 있어요. 우리 그 만유인력 할 때 보면 공식에 보면 앞에 G 붙거든요. 그 G를 찾아낸 사람이고 또 수소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였던 당시에 내노라 하는 여러 과학자들 중에서도 선두 그룹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헨리 캐번디시인데, 만약 이 논문을 보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정말 이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항성들을 키우고 하다 보면은 중력이 너무 세서 어쩌면은 빛도 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론들이 1978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쭉 발전해 오면서 우리 블랙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250년 전에 저 상상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블랙홀로 현실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해 보였던, 말도 안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빛이 어떻게 탈출을 하지 못해. 빛을 내지 못하면은 그 천체가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겠어 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가지 상상이 어떻게 과학적 현실이 되어가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블랙홀, 또 암흑물질,
그 다음에 우주의 빅뱅이라는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존 미첼은 어떻게 상상을 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존 미첼 전에 존 미첼은 이미 1700년도 18세기 후반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전에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장면은 뭐냐면은 뉴턴의 마운틴이라고 하는 뉴턴의 산이라는 프린키피아, 뉴턴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프린키피아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야구공 같은 거를 힘껏 던져요. 아무리 힘껏 던져도 땅에 떨어지겠죠. 그럼 좀 더 세게 던지면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죠. 그럼 정말 세게 던지면은 어떤 기계 같은 걸 정말 세게 던지면은 더 멀리 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정말 세게 던지면은 계속 지구를 떨어지기 전에 더 앞으로 가니까 땅도 떨어지고 더 앞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그 그림을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존 미첼이라는 과학자는 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별이 충분히 크고 아주 무겁다면은 그 별을 빠져나올 수 있는 빛조차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전구를 키든지, 여러분들이 뭐 라이터를 키든지, 뭔가를 하든지 키면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나오지 않는다? 빛을 만드는 데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건 고장난 거 말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담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죠. 근데 이 왼쪽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면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던집니다. 뭔가 던지면은 보통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 발사체라는 거, 요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 발사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우주 발사체는 보통 7.9km 초속입니다. 1초에 거의 8km를 간다는 거예요. 초속으로 8km를 던지면은 계속 돌 수가 있어요. 원궤도로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제1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일단 지구는 벗어나되 어느 정도 높이에서 계속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11.2km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타원궤도. 그래서 8km보다 조금 초속 8km보다 세고 그다음에 초속 11.2km보다 작다고 하면은 저런 타원 궤도를 돌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인공위성의 목적에 따라서는 저런 타원 궤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발사체는 저 정도의 속력을 내 가지고 인공위성을 저 자리에 놔둡니다. 그런데 저 11.2km라는 것을 딱 저 정도 속도로 쏘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 중력을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 우리 어디 갔었죠? 달에 갔었죠. 네, 달에 갈 때 보통 저 정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세면은 우리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속도겠죠. 그래서 지구 중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렇게 빠른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빛은 빛이 얼마나 빨라야 되면은 저런 속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 탈출하지 못하는 속도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린 지금 7.9다, 11.2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거죠. 만약에 빛이라는 게 어느 정도 무거우면은 이렇게 탈출을 하지 못할까라는 거를 계산을 해본 거죠. 누가? 존 미첼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탈출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약간 검은 별이라고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검은 별, 보이지 않으니까. 검은 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태양과 같은 밀도를 가진 별이 500배라면, 태양 반지름의 500배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탈출을 하지 못할 거다.
계산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빠져나올 수 빛조차 그 별을 빠져나올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죠. 이상해요. 말이 아니잖아. 별이라는 거는 반짝이기 때문에 별인데 별이 일단 다크스타, 검은 별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이 검은 별에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냥 충분히 상상으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묻혀버립니다. 아까 1700년대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18세기 후반이라고 그랬는데 19세기 후반까지 묻혀버려요. 네. 그러다가 되게 희한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되게 이상한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수성의 궤도예요. 우리는 지구의 궤도, 금성의 궤도, 목성의 궤도는 계속 일정해요. 돌죠. 그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그다음에 1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수성의 궤도는 일정하기는 한데 이 궤도가 점점 움직여요. 보시면은 궤도가 점점 움직이죠. 그래서 수성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점이라든지 행성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점 또는 가장 먼 점, 멀리 있는 점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바뀌지? 수성에는 왜 바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근처에 이 수성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겠죠.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존 르베리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천왕성 뒤에 뭐가 있죠? 해왕성이 있습니다. 이 해왕성을 이 천왕성의 움직임으로 궤도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수성의 궤도를 보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렇다면은 그 안에 수성 안쪽에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어서 이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행성의 이름을 붙여요. 그거를 우리는 벌칸이라는 가상의 행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성의 궤도가 저 노란색으로 안쪽에 노란색으로 있죠. 근데 그 안쪽에 오렌지 영역으로 벌칸이라는 행성이 저기를 돌고 있다. 저기를 돌고 있다 보니까 수성의 궤도가 바뀌는 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정말 그럴듯하죠? 그래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 멀리 있는 해왕성도 찾았는데 저렇게 가까이 있는 수성의 안쪽에 있는 거를 못 찾는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저 안쪽에 벌카노이드 존이라고 있죠. 저 영역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수성의 궤도는 지금도 저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왜 저렇게 변하고 있냐? 바로 누구죠? 네, 아인슈타인이 무슨 이론을 내놓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수성은 타원 궤도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되게 타원 궤도라잖아요.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됩니다. 이 100년에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는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틀어지는 각도가 100년에 43각초라고 하는데 아주 하여튼간 작은 각도로 조금씩 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뉴턴 역학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벌칸이라는 가상의 행성을 들여왔어야 됐고 그런데 아무리 관측을 해도 가상의 행성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죠? 뉴턴 역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굳게 너무나 단단히 믿고 있었는데 뉴턴 역학이 갑자기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죠?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다. 다시 말해서 중력이 있는 곳은 이렇게 공간도 휘어져 있고 공간이 휘어져 있다 보니까 저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시간도 변하게 다르게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저 수성의 궤도에 입력을 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힘이 아닌, 뉴턴은 중력을 힘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뉴턴은,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는 중력이라는 거는 만유인력, 다시 말해서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력은 아인슈타인의 힘이 아니라 저렇게 보는 것처럼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따라서 시공간이 휘어지고 다른 물체들은 이 휘어진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916년 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칼 슈바르츠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요. 그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방정식을 풀어요. 풀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 발견돼. 1905년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이후에 10년 후에 19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칼 슈바르츠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그 공식을 이제 풀어봅니다. 응용을 해봐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에 도달을 하게 돼요. 어떤 작은 영역에 충분히 무거운, 아주 무거운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면, 아주 밀도가 높은 물질이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시공간이 방금 보여줬던 휘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찢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예측을 한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왔던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인데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래서 뒤적여 봤더니 이거보다 한 150년 전에 존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블랙홀이라는 이론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야, 이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봤더니 이게 가능할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풀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야, 저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되게 그럴듯하게 존재를 하네. 그럴듯하게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그럼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찾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찾아지지 않았어요. 왜 찾아지지 않았냐면은 당시의 관측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관측 장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좋지 못했고, 일단은 망원경이라는 게 뭐예요?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을 하는 건데, 아니 빛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관측을 하냐, 뭘로 관측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주 되게 오랫동안 관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64년도에 아주 강력한 X선을, 맞아요, 그 X선, 병원에 가면 찍는 그 X선을 막 방출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으면 그냥 X선이 찍히는 거예요. X선을 방출하는 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백조자리,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여러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별자리 중에 백조자리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걸 영어로는 시그너스라고 부릅니다. 백조자리를 영어로 부르면 시그너스라고 하는데 X선을 방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천체의 이름이 시그너스 X1이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시그너스 X-1.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천체가 되게 이상해. 왜냐하면은 저렇게 강력한 X선을 낼 수 있는 천체가 우리 생각에는 없어. 뭐지? 라고 보이는데
1974년도에 10년 동안 관측을 해봤더니 처음으로 저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던 블랙홀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과학계에서 처음으로. 왜냐하면 관측된 X선의 강도라든지 그 강도가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그 변화하는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별이 주위에 별이 하나 있잖아요. 파란 별이. 이 파란 별이 이 여기에 끌려가는 그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저기에 아주 무거운 무언가가 있어서, 사실 별이라는 거는 가스 덩어리예요. 엄청나게 큰 가스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진공청소기 같은 걸 딱 들이대면은 그 가스들이 쭉 빨려 들어오겠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가 주위에 있는 동반성, 그러니까 같이 돌고 있는 별에서 가스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게 관측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드디어 찾았다. 이론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던 블랙홀이 드디어 저기 있구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죠? X선이 나오는 것과 X선은 매우 강한 에너지를 어떤 천체가 뿜어낼 때 나오는 게 X선이에요. 그래서 저 X선이라든지 아니면 저 옆에 있는 동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게 드디어 블랙홀이구나.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저기에 있다는 거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든 관측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는 뭐냐면은 라이고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라이고라고 하는 장비는 뭐냐면은 중력파를 재는 거예요. 중력파. 어렵죠? 중력파라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개의 천체가 중력이 강한, 아주 밀도가 강한, 질량이 큰 두 개의 물체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을 할 때 거기서 중력으로 인한 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이쪽에서 빛을 딱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빛을 쫙 내보내면 반사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빛이 닿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빛을 보내죠. 그리고 돌아올 때 빛이 저렇게 상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쇄가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빛이 비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위아래로 딱 맞아야 떨어지는데, 근데 뭔가가 살짝 비틀어. 저쪽을 비틀면은 저렇게 빛이 생기겠죠. 빛이 보이겠죠. 서로 위아래로 딱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저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생기면 갑자기 불이 들어오겠죠. 저 신호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파라는 게, 너무나 큰 중력파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지구를 지나게 되면은 우리를 미세하게나마 흔들 것이다. 약간 여러분들 과장돼서 말하면 아주 약한 지진이 있으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 현상이 처음으로 관측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관측이 돼서 간접적으로 두 개의 블랙홀이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낸 중력파가, 두 개의 밀도가 아주 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막 휘젓고 다니겠죠.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저 휘젓고 다니다가 합쳐지면서 큰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그 중력파가 우리 지구 쪽으로 오면서 우리 저게 계산을 해봤더니 블랙홀이다 라고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측한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존재는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본 거는 뭐죠? 다 간접적인 조건들이어서, 간접적인, 옆에서 빛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쟤는 못 봤어. 뭔가가 시공간을 뒤흔드는 것 같아. 근데 뭔지는 못 봤어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죠?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블랙홀이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찍었던 모습이 이거예요. 이 블랙홀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지구만한 망원경이
봉헌이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와이에 있던 전파 망원경 있죠. 그런 전파 망원경은 매우 희한한 특성이 있어요. 전파라는 거는 파장이 매우 길어요. 정말 여러분들 몸 길이만 할 정도로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라는 거는 한 높은 데서 다음 높은 곳으로 오는 그 길이를 말하거든요. 그게 1m, 미터 단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장들을 연결할 수 있겠다. 서로 다른 관측 지점에서 연결을 하면은 큰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전파 망원경들, 하와이에 있던 전파 망원경, 그다음에 유럽에 있던 전파 망원경, 그다음에 칠레에 있던 전파 망원경, 극지방에 있던 전파 망원경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지구만한 사이즈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2개밖에 찍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더 많은 블랙홀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 더 많은 블랙홀을 볼 수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지구만한 사이즈의 망원경으로는 이 2개가 한계입니다. 왼쪽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블랙홀이에요. 이 블랙홀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매우 크고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죠. 오른쪽에 있는 세지테리우스 A 스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이에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건 크기도 M87에 비해서 훨씬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가까이, 상대적으로 훨씬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을 드디어 2019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2019년도에 우리가 인류가 블랙홀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250년 전에 존 미첼이라는 한 과학자의 상상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뉴턴이라든지 너무나 유명한 캐번디시라든지 너무나 유명하고 저명한 과학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묻혀버리죠. 왜 묻혔을까요? 너무 얼토당토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세상은 계산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살아보면은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세상은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거죠. 이 상상력에서 새로운 천문학의 순간이,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순간이 발견되는데 2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놀랍죠? 네. 이렇게 블랙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명의 상상력이 어떻게 천체 물리학을 바꿔왔는지도 볼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좋은 재미있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정말 또 이해가 안 되는 현상하고 마주치게 돼요. 천문학자들이 항상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은 프리츠 츠비키라고 하는 스위스의 과학자예요. 괴짜예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겠죠. 괴짜예요. 정말로 괴짜고, 내가 맞아,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과학자였지만 그 정도로 고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였던 프리츠 츠비키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보면은 코마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은하단이라는 것들은 여러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은하단을 관측을 하다가 너무 이상한 거를 발견을 해요. 이 은하단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각각의 은하들이 왜 이렇게 서로를 빨리 움직이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물질들은 우리가 천문학계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밝기를 통해서 질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들이 있어요. 밝기를 보기만 하더라도 이 밝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질량이 나올 거잖아요. 이 질량인데 얘네가 이 정도 빠르기면은
지금 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아까 봤죠? 달로도 벗어나고 인공위성들이 뭐 태양계를 벗어날 때 그 속도들 있잖아요. 지금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 튕겨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튕겨 나가지 않고 모여 있지? 라고 다시 거꾸로 계산을 해봤더니 야, 얘네가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지금 보이는 질량의 400배는 있어야 돼 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관측이 잘못됐나? 우리 관측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당시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장도 그 당시에 나오자마자 한 4, 50년간 묻혀버립니다. 천재라고 당시에 천재라고 칭송을 받던 프리츠 츠비키도 혼자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희한한 현상이 발견되게 됩니다. 1930년대였어요. 아까 프리츠 츠비키는. 그리고 나서 1970년대 후반에 천문학자들은 정말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 은하에서 별들이 도는 속도들을 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은하의 바깥쪽의 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라면은, 이론대로라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점선처럼 이렇게 속도가 떨어져야 돼요. 거리가 은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막상 재봤더니 속도가 점점 같아지거나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거는 정말 마치 누군가가 우리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추가로 바깥에서 뭔가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로프 같은 거 이렇게 던져 보면은 이 거리가 짧으면은 빨리 돌고, 거리가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웽웽 하면서 천천히 도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 원리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수성이 제일 빨리 돌고요. 그 다음에 해왕성으로 갈수록 그 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오른쪽에 있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공식 자체는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도 훨씬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이잖아요. 뉴턴의 법칙이고 케플러의 법칙이고 우리가 알던 물리학의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관측을 해봤더니 왼쪽에 계신 분은 너무나 존경을 하고 있는 베라 루빈이라는, 천문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존경을 하는 베라 루빈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최근까지 베라 루빈은 노벨상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우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리고 그 같이 연구를 했던 분들은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장벽이 조금 셌던 그 피해를 입으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훌륭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베라 루빈이 지금 오른쪽에 관측을 한 결과인데, 베라 루빈은 수십 개의 은하를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관측을 한 거예요.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을 해봤더니 전부 속도가 안 떨어져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전부 안 떨어지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은하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라 루빈은 이 현상을 관측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암흑물질이라는 존재를 믿지는 않았어요.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암흑물질이에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과 반응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천체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은 보통 중력도 반응을 하고 전자기학,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거든요. 전자기파와도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암흑물질은 전자기파와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력으로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를 재봤을 때도 중력적으로는 계산이 안 맞는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력으로만 존재를 드러내는 매우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암흑물질의 이 계산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일반 물질,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볼 수 있는 빛과 반응하는 물질은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많은 별들과 그 많은 은하들과 그 많은 모든 것들이 고작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27%가 이 암흑물질이고, 나머지 거의 70%에 가까운 것들은 암흑 에너지라는 것들이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고작 5%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흑물질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줄로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질의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력 렌즈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이렇게 거대한 물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 물질이 저만큼 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중력적으로 작용을 해야지만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별 하나가 저렇게 4개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아인슈타인 링 또는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암흑물질의 존재는 관측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총알 은하단이라고 하는 은하단의 모습이거든요. 이 은하단 2개가 왼쪽에 있는 은하가 많이 모여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많이 은하가 모여 있는 것, 이 2개의 은하가 서로 충돌을 하게 돼요. 근데 충돌을 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이렇게 땅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중간에 충돌하고 가운데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파란색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통과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빨간색은 가운데 뭉쳐져 있어요. 자동차가 충돌한 것처럼. 그런데 파란색은 어떻게 돼 있죠? 파란색은 서로 통과를 한 모습이 보여요. 빨간색은 우리가 X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거고, 그 열을 통해서 X선으로 관측이 된 걸 X선 망원경으로 봤더니 저 가운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스들이. 그런데 중력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봤더니 두 물체가 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고 서로를 통과해 버린 거죠. 되게 희한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영역은 우리가 암흑물질,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은 우리가 일반 물질, 흔히 말하는 가스라든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직접 검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 검출기라든지, 저희 채널에 보시면은 이제 예미랩이라는 곳을 저희가 다녀왔어요. 예미산, 강원도 정선에 철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 1000m 아래쪽에 실험실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실험 시설들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왜 거기에다가 지어놨냐? 그 외부에서 오는 우주선이라든지 여러 방해를 받지 않고 정확한 실험, 이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저 지하들은 반응을 하지 않고 일반 물질들은 다 걸러낼 거잖아요. 그리고 암흑물질이라든지 중성미자라든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것들은 지하를 통과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지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침내 이런 시설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000m면은 여러분들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그 580m 정도 돼요. 그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밑에 높이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봤거든요. 그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엘리베이터입니다. 땅속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도 타서 이런 중력 물질들, 암흑 물질들을 검출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검출을 하고 있고요. 24시간이라든지 365일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직 비록 직접
직접적으로 검출을 하지 못했지만, 암흑물질이라는 게 이거다라고 검출을 하지 못했지만, 아까 블랙홀과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간접적으로 그 존재는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츠비키가 생각을 했던 건 1930년대 뭔가가 있다. 그래서 츠비키도 당시에 스위스 말로, 북일어로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상상했던 그 생각이 한동안 50년 동안 묻혀졌다가 또 다른 관측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암흑물질의 존재가 밝혀지는 거고, 우리의 이제 우주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천문학에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주론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밝히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암흑물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일반 물질인가? 다른 물질인가? 만약에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물질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 수소처럼, 우리 뭐 산소처럼 이렇게 원자로 되어 있을까? 이런 정체를 밝히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왜냐하면은 암흑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론적으로만 있었으면은 우리가 몰랐겠지만, 그게 이제 관측적으로 간접적으로 블랙홀처럼, 아까 시그너스 X처럼, X1처럼 간접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봤듯이 암흑물질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암흑물질도 츠비키라는 괴짜 과학자의 상상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천체 물리학을 바꿔갈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발견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그 정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들 지금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빅뱅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당연히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증거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거만 하더라도, 1920년대만 하더라도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꽤 최근까지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1970년대까지. 뭐냐면 우주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원래 그 상태였다. 우주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그냥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시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온 이론들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다 국에 끄덕여 있는 거 보니까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의 주인공 에드윈 허블입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1920년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망원경인, 딱 봐도 너무 크죠? 세계 최대 망원경인 이제 윌슨산에 있는 망원경이 후커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은하들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이 관측을 할 당시에는 192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은하가 있고 다른 은하가 있고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죠. 전공이 아니지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우주는 우리 은하가 끝이었어요. 이 우리 우주 안에 성운이라든지 성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관측을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옛날에 성운이라고 그랬는데,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니라 얘는 우리 은하보다 속도가 더 빨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서 외부 은하로 인정받게 된 거죠. 이때부터 우주의 범위가 우리 은하에서 지금 알고 있는 우주의 은하로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있어. 우리 은하들이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발견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우주는 정적이다, 우주는 원래 그대로였다, 우주는 항상 그 상태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풍선을 불면 불수록
점점 이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신부였던, 그리고 물리학자기도 해요. 신부님이에요. 이 조지 르메트르라는 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획기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풍선이 불고 있으면은 팽창을 하고 있으면, 팽창을 하고 있는 거는 관측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야, 거꾸로 돌려보자. 팽창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풍선을 불 때도 풍선이 바람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그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풍선을 거꾸로 불다 보면 나보면 빡 움직이다가 풍선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태가 있을 거죠. 그 지점을 찾아내자라고 했던 게 아까 그 조지 르메트르고 아인슈타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으면 언젠간 저 시작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작았을 거고 시작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이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님이세요. 2001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꽤 최근에 돌아가셨죠. 네, 2001년도 물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지만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2001년도면은 빅뱅이 이제 우주는 빅뱅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천문학이 돌아갈 텐데 돌아가실 때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빅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깔보기 위해서 지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다가, 지금 BBC 보이죠?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아니 그럼 우주가 빅뱅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라고 깔보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참 괜찮은 표현이네. 그래서 저쪽에서 갖다 쓴 거죠. 약간 놀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름이 오히려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뭐를 해야 되죠? 관측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이 두 분이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은 바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1964년도에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이 두 분은 벨 연구소라고 하는 이 전화기 만든 사람이죠. 벨 연구소의 직원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전파를 이용을 해서 전화 수신을 하기 위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쓰고 있던 망원경이었습니다. 망원경을 아무리 하는데 계속 잡음이 들는 거예요. 전화 혼선되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이 잡음을 없애려고 애썼는데 통신 안테나에 잡음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올라가서 어떤 것까지 했냐면 비둘기 똥까지 다 닦았대요. 왜냐하면 그 신호가 비둘기 똥이 묻어 있으면 그 반사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잡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잡음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천문학자들한테 여쭤봤더니, 와, 야, 이게 빅뱅의 증거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주가 만약에 시작이 있었다면은 그 시작에 138억 년 전이 지난 그 폭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다. 우리 어딘가 뭔가를 터뜨리면 그 흔적들이 땅에도 남아있고 어디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폭발을 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주 전체에 남아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신호를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흔히 말하는 예전에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던 그 흔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TV를 틀면은 지직하고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잡음 중에 일부가 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에서 들어오는 말. 그래서 우주 전체에 넓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 그게 바로 빅뱅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폭발을 했으니까 그 잔해가 남은 거잖아요. 그 잔해를 폭발의 흔적이라고, 빅뱅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서 이제 빅뱅이라는 우주의 시작이 원래 그런 정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블랙홀, 암흑물질, 그리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천문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250년 전에 어떤 한 과학자의 상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블랙홀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괴짜 과학자의 이론에서부터 시작했던 암흑물질에 대한 이론은, 상상력은 이제는 우리가 간접적인 증거를 갖고 이것을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노벨상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학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주 외경 복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네? 라는 사실만으로, 관측적인 사실만으로 거꾸로 우주의 시작을 줄여보면 어떻게 될까? 리와인드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분들이 똑똑해서 뭔가가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들을 하면서 이 이론들이 나왔고, 이 천문학에서 이 세계는 정말 너무나 4살짜리 5살짜리 꼬마들도 알고 있거든요. 어디 강연을 가면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천체 물리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론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과학의 역사라는 게 상상력과 그다음에 그 증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3가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생각들이라고 얘기도 되었었죠. 그렇기에 100년도 버려졌고 50년도 버려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를 보고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상을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이 앞으로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터무니없는 상상이라도 그것을 계속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계속 갖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과의 소통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는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러한 활동의 동기와 과학 대중화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는 연구자였지만, 그리고 과기부에 공무를 했던 공무원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모두 이제 바꿔서 전업으로 이렇게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연구자들은 연구를 해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 연구자들은 잘 하는 게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역할을 모든 연구자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저같이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이 분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이 나서서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재미있게 전달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매우 깊이 전문가 그 누구보다, 전 세계에 있는 누구보다 잘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대중에게 이게 왜 중요합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꼭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모든 연구자들이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면서 그분들의 연구를 빛내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들을 정부라든지 국민의 응원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누리호였습니다. 네, 누리호 1차가 성공적이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죠.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나로호 때와 비교를 하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실패?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런데 나로호 때만 하더라도 그게 불과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거든요. 야, 저렇게 터트릴 거면은 그 비싼 세금으로 왜 도대체 이 투자를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선이 많이 바뀌었던 것들은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들이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대중의 인식을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많이 발전해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틀을 바꿀 수 있다면은 모든 현상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조금 정신없잖아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신 우주 이야기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화성 이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기술 발전과 여러 우주 기관 및 기업들의 노력으로 점점 우리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셨을 때 박사님께서는 화성 이주가 실제로 가능해지려면 어떤 단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화성 이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으로 이주를 하겠다, 인류를 보내겠다. 그래서 다행성 종족을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서 스타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죠. 아까 어떤 장애물이 어떤 난관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모든 게 난관입니다. 지금 일단은 가는 것부터 해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힘든데 화성이라는 거는 지구와는 일단은 환경이 매우 달라요. 대기도 지구의 1%가 채 되지 않아요. 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기도 낮고 그다음에 토양도 척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모든 인류가 가기 위해선 거주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뭔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프라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라는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아직 화성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화성 현지에서 우리가 자원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뭐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거기서 추출을 해야 되고 지구에서 가져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우주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저는 최소 2040년대 그러니까 되어야 처음으로 탐사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추진하는 속도로 보면 빨리 가긴 할 거예요. 또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안 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저는 가보고 싶지는 않은데 물론 그런 난관들을 극복을 하고 일단 가봐야 일론 머스크의 성격이 가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다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가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데리고 올지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화성은 사실은 인류가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있을까요?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강성주 박사님. 네. 준비해 주신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컴퓨터공학과의 연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2024 YR4라는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해당 소행성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술 중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2024 YR4 화제가 많이 됐었죠. 충돌 확률이 1.6%다 그러면은 되게 높은 건데 한때는 3%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게임 하는 거 보신지 모르겠는데 게임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뽑을 때 보면은 아주 3%면은 높은 확률이거든요. 매우 높은 확률인데 그런 거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또 관심을 갖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서 0%로 떨어졌어요. 충돌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물론 충돌을 할 확률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공룡의 멸종이었죠. 엄청나게 큰 10km 이상의 운석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모든 그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인류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충분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트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 다트 있죠? 여러분들 던지는 다트. 이것처럼 이름을 참 잘 지어요. 나사에서 소행성에다가 우주선을 빵 충돌을 시켜가지고 궤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실제로 실험을 했고 꽤 많은 데이터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충돌을 시켜서 충돌을 통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고요. 근데 그거는 빨리 발견을 해야 멀리 있으면 조금만 바꿔도 많이 틀어지겠죠. 올 때는 그렇게 조금 해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이 연구되고 있고 중력이라는 거를 통해서 아주 무거운 비행체를 뜰어서 거기서 중력 발생기를 일으켜 가지고 그 소행성을 끌고 오겠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온 빔 같은 거를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소행성에다 달아서 그거를 추진시키면은 역추진을 시키면서 소행성을 궤도로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이론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강력한 레이저로 만들어가지고 레이저로 쏘아버리겠다. 너무 가까우면은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너무나 전통적인 방법인 영화의 딥 임팩트라든지 예전에 아마겟돈에 나왔던 핵폭탄을 이용을 해서 파괴를 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확률적인 거는 지금 이제 관측 기술들이 모니터링 기술들이 너무나 잘 발전돼 있어서 잘 보고 있거든요. 관측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지금 다트라는 실험도 이미 실험을 했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쓸 확률이 가장 높고요. 충돌을 시켜서 궤도를 살짝이나 변경시키겠다는 방법이 가장 높고요. 나머지도 지금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위협이 온다면은 아마 급하면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충돌은 인류가 그 정도의 과학기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학 서포터즈 학생 질문들 외에도 현재 온라인에는 많은 학생들의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명의 학생의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박사님께 질문을 소팅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몸에 초창기 우주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칼세건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모두 별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은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원소들은 다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 별에서 만들어져서 별의 내부 핵융합이라든지 아니면 초신성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하는 것들은 다 우리 구성하고 있는 필수 원소들은 다 별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전부 생명체 몸에 전부 별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온라인 질문에서 소팅을 했는데요. 박현성 학생 질문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우주 관련 뭐 SF 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볼 때 어떤 생각하면 보는지 궁금하다. 저는 일단은 우주 관련 영화에서는 실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아폴로 13이라는 영화였고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SF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컨택트라는 영화도 있었고
콘택트라는 영화도 있었고, 조디 포스터. 네, 조디 포스터 나왔던 그다음에 컨택트라는 이제 외계인 영화들도 이제 나오는 것도 소통하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실화를 보는지 SF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실화는 저런 게 있었구나. 내가 놓쳤던 것들을 내가 몰랐던 것들을 영화는 상당히 많은 고증을 하고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인터스텔라도 물론 SF기는 하지만 그 뒤에 들어있던 과학적인 내용들은 전부 그 킵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만들면서 과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저게 가능하겠구나.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저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보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런 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겠구나. 저런 것들도 다 실현이 되겠구나.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내가 몰랐던 게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씩 알아내는 그 재미가 아주 있더라고요. 저는 아폴로 13호를 그래서 매우 여러 번 봤어요. 한 10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승민 학생 질문인데요. 박사님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겠죠. 천문학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칼 세이건을 얘기를 하겠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길을 들어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칼 세이건의 제자였던 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닐 타이슨이라는 흑인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계세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제 저녁도 먹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을 가장 존경을 하기는 하고요. 물론 이건 천문학자로서 그들의 업적이라든지 그들의 살아온 길을 보는 롤 모델이 이제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최지천 교수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최지천 교수님은 학자로서의 인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매우 넓게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최지천 교수님의 그 사진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데 아이한테 이제 상장을 주는 게 있는데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상장을 주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 게 몸에 배신 아예 체득화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대상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모든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지천 교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천체 물리학의 위대한 순간들 우리 강성주 박사님과 함께 세세하고 또 매우 재미있게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특강을 고생해 주신 우리 강성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